자, 이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이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빌트인 타입에 뉴메릭, 그 다음에 시퀀스, 그 다음에 텍스트 시퀀스 타입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네 번째 매핑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매핑 타입. 자, 매핑 타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딕셔너리, 한글로 일단은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문은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딕셔너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셀을 하나 열고 이번에는 매핑 타입에 대해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파이썬에 이제 매핑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딕셔너리가 있는데, 자, 딕셔너리,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은 딕트입니다. 이게 요거는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매핑 타입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고요. 그리고 문자열 뭐 이런 식의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고, 어떤 클래스를 이용을 하느냐, 이제 딕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매핑 타입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일단은 표현 방식은 중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게 딕셔너리고요, 딕트고요. 딕셔너리랑 딕트라는 표현을 제가 혼동해서 사용을 할 건데, 딕트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를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표현을 하고,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시퀀스 타입 있잖아요. 시퀀스 타입은 당연히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3번째 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가 몇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몇 번째 칸에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순서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딕셔너리는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키 값으로 밸류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했었던 맵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는 딕셔너리니까 이게 중괄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키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는 변하면 안 되는 값들, 일반적으로 리스트 같은 것들 얘기를 하죠. 리스트는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위에서 살펴봤지만 안에 있는 값을 삭제하거나 뭐 데이터를 바꾸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키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문자열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키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튜플은 리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드온이니까 튜플은 키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이렇게 해볼까요? 이름 땡땡 콜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홍길동,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요 이름이라는 요 문자열이 str, 스트링이 키 값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이 홍길동이 이런 문자열이 밸류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딕셔너리의 데이터를 키와 밸류의 쌍으로, 키와 밸류의 쌍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콜론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인데,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딕셔너리 안에, 딕트 안에 넣고 싶다, 저장하고 싶다 하면 이제 컴마로 또 다른 키와 밸류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지 할까요? 에이지, 나이는, 그렇죠? 20. 그래서 나이는 20살이에요. 그래서 요게 키 값이 되고, 당연히 20이라는 이 인티저가, 이 정수형이, 이 뉴메릭이 당연히 밸류 값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이걸 우리가 맵, 일반적으로 이제 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로는 이제 딕트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타입을 찍어보면 되겠죠.
요 A라는 딕셔너리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어떤 클래스로부터 파생이 됐는지, 클래스 딕트로부터 파생된 객체야 라는 식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딕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었고, 이거 잘 보시면 어서 많이 본 표현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번외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데이터를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죠. 표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CSV, 일반적으로 콤마 separated value의 약자죠. 컴마로 구성된, 컴마로 구분된 값이야 해서 앞글자 따서 C, 여기 S, V 해서 CSV 파일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홍길동, 그냥 예예요. 이거는 뭐 서울, 컴마 20. 즉 홍길동이라는 게 당연히 이름일 거고, 서울이라는 거는 집 주소겠죠. 그 다음에 20은 나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마 김길동, 컴마 인천, 컴마 30. 이렇게 컴마로 구분돼서 또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주소, 나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컴마 뭐 신사임당, 제주 50. 그래서 신사임당은 제주도에 살고요, 50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컴마로 구분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CSV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CSV 형식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드렸는데, 번외로 나온 거지만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CSV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부가적인 데이터가 적어요. 부가적인 데이터가 적다는 얘기는 실제 리얼 데이터는 홍길동, 서울 20, 김길동, 인천 30, 이게 실제 리얼 데이터죠. 그리고 부가적인 데이터는 여기 나오는 이제 컴마입니다. 이 컴마는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데이터가 적어서 어떤 식의 데이터에 좀 적합하냐면은 정말 대용량의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뭐 100메가, 200메가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10기가, 20기가, 1테라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 이런 CSV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대용량에 맞다는 얘기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 CSV 파일은 딱 봐도 데이터의 구조를 알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바뀌면 이게 파싱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보수의 문제점에 조금 유지보수성에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얘기로 좀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CSV고요. 두 번째, CSV를 예전에 이렇게 줄창 사용을 하다가 굉장히 꽤 많이 사용을 하다가 대용량의 데이터는 좋은데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구조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기도 좀 힘들고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구조적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이제 데이터 표현 방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ML입니다. 그렇죠? Extended Markup Language의 약자죠. Extended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X 이렇게죠. 요 X 다음에 M 그다음 L 따가지고 Extended Markup Language에서 XML 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뭐 name, 홍길동 슬래시 name, 그 다음에 어드레스, 서울 슬래시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자, 바로 장점과 단점이 보이게 되는데, 장점은 뭘까요? 일단은 구조적 데이터를
표현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태그 언어기 때문에 데이터가 태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그는 다른 태그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 표현, 계층적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가 좀 바뀌어도 우리가 파싱 프로그램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파서를 이용하면 바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즉 데이터 처리에 좋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부가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리얼 데이터는 요겁니다. 홍길동, 서울. 이게 리얼 데이터예요. 나머지는 뭐죠? 요 태그, 요 태그, 이 태그, 이 태그는 다 뭐예요? 이 리얼 데이터가 도대체 무슨 데이터냐, 요걸 나타내주고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고 이런 어떤 부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대용량의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대용량의 처리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표현을 쓰죠. 데이터가 1기가인데 이런 태그 때문에 실제 XML 파일은 뭐 3기가, 4기가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XML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데이터 표현 방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앞에 있는 JSON을 따서 노테이션이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서 JSON에서 이제 제이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이슨 형식을 한번 보면은 제이슨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name 땡땡 홍길동. 이거 그냥 대략 제가 쓰는 거예요. 다음에 어드레스 땡땡 서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름은 홍길동이고 어드레스는 서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XML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은 XML에 비해서 그거죠. 데이터 사이즈가 당연히 작습니다. 그렇죠? XML은 이렇게 부가적인 데이터가 많잖아요. 근데 제이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맞아,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이제 CSV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작고 구조적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렇죠? 제이슨의 단점은 일단은 부가적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XML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표현을 뭐로 많이 하냐면 당연히 제이슨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제이슨이냐? 이 생김새가 뭐와 똑같냐면은 자바스크립트 객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요즘에 백엔드에서도 사용하지만 노드 같은 걸로 그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그 스크립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객체 표현 방식과 우리가 이제 제이슨이라고 표현되는 이 데이터 표현 방식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의 객체 표현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름을 제이슨이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제이슨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와 비슷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딕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딕셔너리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데이터 표현 방식 중에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이썬에서 이 딕셔너리와 이 딕트 클래스를 이용한 이 딕셔너리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표현하는 저장 방식, 표현 방식, 이게 바로 제이슨이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이제 딕셔너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을 딕셔너리로 아주 간단하게 변환시켜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부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CSV, XML, JSON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이렇게 곁들였는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와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게 키, 요거 키, 요거 밸류, 컴마 한 다음에 이어나가는 거죠. 요게 또 키, 요게 밸류,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타입을 찍어보면 당연히 클래스 딕트에서 딕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은 키와 밸류를 동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다시 갖고 와보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딕셔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A에 새로운 키값을 줍니다. 뭐라고 줄까요? 어드레스 이렇게 주죠. equal 서울. 자, 어드레스라는 키값을 하나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키값을 줄 때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키값을 이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대괄호는 우리 어느 때 사용했었죠? 이 안에 숫자 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거에서 시퀀스 타입일 때 이렇게 인덱스 넣는 칸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에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리고 대신에 숫자 대신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키값을 주게 되면은 새로운 키가 하나 추가가 되게 되고, 프린트에서 요 딕셔너리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키와 밸류가 여기 있죠? 새로운 키와 밸류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키와 밸류, 그 다음에 새로운 키와 밸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거와 똑같은 건데, 아이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주석 처리할 거고요. 자,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이제 요거 갖고 다시 얘기를 해보죠. 자, A의 10 하면은 마치 이게 A의 10번째 칸, 그렇죠? 11번째 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덱스 10인 곳에 뭐를 넣어 라는 식의 의미로, 뭐 30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라는 식으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있는 A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딕셔너리예요. 그러면 이 10이 인덱스 10번째 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키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정수형 값이 키값으로 들어가고 300이 밸류 값으로 들어가서 프린트에서 딕셔너리를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10이 키값으로, 밸류가 300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딕셔너리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요 중괄호 한 다음에, 대괄호 한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고 인덱싱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딕셔너리다 그러면은 새로운 키값이 하나 등록이 되는 거고, 해당 밸류 값이 키와 밸류 값으로 딕셔너리의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리라는 키워드가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대리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은 삭제하는 거죠. 변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A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del A 하면은 변수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키값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딕셔너리 A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del 한 다음에 우리가 딕셔너리에 키값을 주게 되면 뭐 해볼까요? age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A에 age라는 키값을 del, 지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은, 자, 현재 요렇게 딕셔너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우란 얘기죠. 그렇죠? 요 키값을 지우면은 키값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밸류 값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를 다시 출력해 보면은 요렇게 이름 홍길동 요 앞에 있는 요것만 달랑 남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키값도 우리가 de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주석 처리할 거고, 요거 다시 갖고 와서 밑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자,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ge 땡땡 40 컴마 다시 age 땡땡 7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키값이 이름이고 밸류 값이 홍길동이에요. 이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 뒤에 거 보시면 키값이 다 똑같죠. age 이렇게 키값이 동일한 게 들어오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스펙에서는 이게 파이썬 랭귀지 스펙에서는 어떤 게 적용이 될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int a라고 해서 찍어보면은 맨 마지막 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마지막 게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게 어떤 게 적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된 키값으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키값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좀 안 좋은 케이스니까 좀 지울 거고요. 어드레스에서 이번에는 서울. 자, 이런 식으로 가보죠. 자, 뭐 당연히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요. 딕셔너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메서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은 일단은 kis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딕셔너리 A에 대해서 kiss라는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의미하다시피 키에 s 복수형이 붙었으니까 키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야, 키들만 뽑아와 라는 식에 대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키만 뽑아오니까 이름, 에이지, 어드레스 요것만 뽑아오겠죠. 요것만 뽑아와서 얘가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B 한 다음에 프린트 B 해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얘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진짜 리스트냐? 아니에요. 진짜 리스트가 아니라 딕트키스라는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시면 여기 B에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클래스가 리스트가 아니라 이 딕트키스라는 새로운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뽑아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리스트가 아니구나. 마치 리스트처럼 생겼는데 진짜 리스트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용할 때는 리스트처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말이 좀 헷갈렸는데 리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스트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즉 포문이나 while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 구문을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돌리는 것처럼 요 딕트키스라는 이런 자료 구조도 역시 리스트처럼 동일하게 이게 반복문 같은 리스트처럼 반복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처럼 사용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키스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자, 키스가 있으면은 키들의 집합을 뽑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밸류의 집합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 대신에 values 하시면 되겠죠. print b 하면은 요번에는 홍길동 20 서울 이렇게 밸류 값만 가지고 마치 리스트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dict values라는 새로운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처럼 생겼지만 리스트는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데 리스트처럼 사용이 가능한 형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들만 뽑아낼 수도 있고요. 밸류들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뽑아서 이용할 수 있어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즈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각각 뽑아내는 거예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뽑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형태를 보시면은 좀 확실하게 아실 텐데 이게 튜플 형태로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뽑고 이렇게 하나 뽑고 이렇게 하나 뽑는데 이걸 어떻게 뽑느냐, 이 각각을 뭐로 만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튜플로 만듭니다. 지금 소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튜플이죠. 그래서 튜플의 앞에 부분에는 키, 뒤에 부분에 밸류, 튜플의 앞에는 키, 뒤에 부분에 밸류, 이런 식으로 튜플 형태로 각각의 키와 밸류들을 뽑아내는 거고, 여러 개를 뽑아내니까 당연히 이걸 리스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리스트는 아니에요. dict items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고 마치 리스트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와 밸류를 튜플 형태로 만들어서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는 게 items라는 요 메서드가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키만 뽑아내는 거, 밸류만 뽑아내는 거, 키와 밸류를 튜플 형태로 뽑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주요한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3개의 메서드는 기억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포문이 나왔는데 포문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죠. 자, 그래서 포 뒤쪽에서 또 다시 포문이 나오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반복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포이치 구문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포문 다음에는 이제 변수가 옵니다. 뭐 할까요? 변수 뭐 tmp 변수를 하나 적어주고 뒤쪽에 이제 in이라는 구문이 올 수 있습니다. in 어디 안에 있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요 딕셔너리가 요거니까 다시 요쪽에다 놓고 보죠. 딕셔너리 이거니까 이제 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안에서 TMP를 하나씩 A 안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TMP 안에 매핑을 시켜라. 그러면서 반복을 해라 라는 건데 뭐를 뽑아내냐면은 요 키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A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첫 번째 키 이름이 맨 처음에 나와서 TMP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한번 돌면은 요번엔 age라는 키 값이 뽑혀서 TMP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어드레스라는 키 값이 뽑혀가지고 TMP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폼은 사용하실 때는 뒤에 이렇게 콜론으로 끝내주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덴테이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빵 치시면은 맨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다른 언어와 틀리게 이렇게 중괄호 같은 거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바나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괄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포문이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요 안에 있는 구문을 포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이 다른 언어를 하시다 오신 분들이 조금 야 이건 뭐지?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이썬은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코드 블럭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에서 한번 TMP를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름, age, 어드레스, 이름, age, 어드레스 이렇게 키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키값이 나와서 그거를 각각 프린트를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키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컴마 한 다음에 뒤쪽에 이게 지금 키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값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에 TMP 하시면 되겠죠. 이게 키값이니까 요 키값을 이용을 해서 A에 TMP 하면 이제 뒤에 밸류값을 당연히 뽑아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홍길동, age 20, 어드레스 서울 이런 식으로 각각 키와 밸류 값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값이 이렇게 포문을 이용하면 키값이 나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순환한 구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TMP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 해주면은 아이고 TMP가 아니죠. A죠.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요. A에 대해서 클리어 해주고 프린트 A 해주면 이렇게 빈 딕셔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거를 클리어 다 지우란 얘기죠. 안에 있는 얘네들 키와 모든 키와 밸류들을 싹 다 지워줘 라는 게 이제 클리어라는 메서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싹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출력해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빈 딕셔너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이게 바로 딕셔너리고 클래스는 딕트를 사용하고 우리 파이썬에서 빌트인 타입으로 매핑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얘가 사용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 위에 있던 거 그냥 들고 오죠. 또 쓰기 너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딕셔너리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딕셔너리고 클래스는 딕트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메릭 얘기했고요, 시퀀스 얘기했고요, 텍스트 시퀀스 타입 얘기했고, 이제 매핑 타입,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불리는 매핑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클래스는 딕트를 이용을 해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서가 없는 자료 구조가 바로 딕트입니다 라는 식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에서 요번엔 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set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도 이제 se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et은 집합 자료 구조예요. 집합 자료 구조라는 얘기는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리스트나 튜플이나 맵, 그 딕셔너리나 몽땅 다 집합 자료 구조입니다. 레인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자, 셋 역시 집합 자료 구조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는 딕셔너리 아니었나요? 예, 맞아요.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의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맵은 죄송해요. 셋은 중괄호 안에 원소들만 들어갑니다. 중괄호 안에 원소들만 들어가요. 즉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A 한 다음에 중괄호하고 10, 30, 뭐 20, 20, 7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린트 한 다음에 타입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얘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클래스 셋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구나, 이거 셋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중괄호를 이용했지만 뭐가 없어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 원소들이 이렇게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 형태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셋입니다. 셋은 순서가 없어요. 즉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주머니 안에 데이터가 같이 와구와구 모여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순서가 없고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즉 얘는 지금 셋 안에 5개를 넣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랭스에 보시면은 프린트 이 렌이라는 함수가 길이를, 사이즈를 알려주잖아요. 사이즈를 조사를 해보면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셋의 사이즈를 조사를 해보면, 길이를 조사를 해보면은 당연히 5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중복된 값이 있죠. 중복된 값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무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개가 들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복 없고 순서가 없는 게 셋의 특징이고, 중괄호를 이용을 하고 안에 원소들만, 키와 밸류의 쌍이 아닌 원소들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셋이라는 자료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중복이 없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되면 셋을 이용하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을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뭐 이렇게 걸르거나 이렇지 않아도 그냥 셋에 넣어버리면은 중복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이런 중복 제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셋이라는 집합 자료 구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셋의 이제 연산, 셋의 특징은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연산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자, A가 셋인데 1, 2, 3, 4, 5 이렇게 셋이 있고요. B도 역시 셋입니다. 3, 4, 5, 6, 7 한 요정도 하죠. 3, 4, 5, 6, 7. 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집합, 초등학교 때 안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게 집합 연산을 배우잖아요. 이제 집합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집합 개념 배우면 3가지 배우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렇게 3가지 배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집합 연산이 고스란히 이 셋도 집합이라는 의미니까 이 셋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 유니온은 오화로, 차집합은 마이너스로, 교집합은 앰퍼샌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린트 한 다음에 합집합을 구해볼 겁니다. 그럼 A와 B의 합집합을 구할 때는 요 기호 있죠? 요거. 그러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바로 옆에 있는 오화 기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얘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합집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요 놈과 요 놈을
합집합하는 거니까 중복 배제하죠. 중복 배제하니까 합집합에서 중복 배제하니까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교집합은 앰퍼센드 기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용하겠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얘기니까 공통된 놈들만 셋으로 뽑아내겠죠. 그러면 3, 4, 5가 지금 중복되고 있으니까 3, 4, 5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집합도 있겠죠. 차집합은 빼기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빼겠죠. A에서 B에 대한 차집합을 구하는 거죠. 즉 A에서 A와 B의 앰퍼센드, 다시 말해서 교집합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집합을 제외시키니까 당연히 이 두 개만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 한 다음에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union. 합집합이라는 표현이 이제 union이라는 함수니까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똑같이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앰퍼센드는 이제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이제 인터섹션. 그래서 인터섹션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합니다. A와 B의 인터섹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디퍼런스죠. 그래서 A의 디퍼런스 B 하면 이제 차집합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집합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각 셋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한 걸 사용을 하시면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집합 연산을 우리가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그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요 화면으로 그냥 보도록 하죠. 이게 셋이 하나가 있는데, 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셋을 만듭니다. 어떤 걸 가지고 셋을 만들 거냐면 1, 2, 3, 4, 5라는 여기까지 리스트죠. 딱 보니까 대괄호 이용했어요. 기억나시죠? 대괄호 이용하면 리스트입니다. 안에 요소가 5개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에서 5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가지고 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셋을 만든 겁니다. 셋의 값을, 요소를 추가하려면 이제 ad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하네요. 자, ad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해당 셋의 값을 하나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셋의 여러 개의 값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update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add가 아니라 update를 사용하시면 되고, 뒤쪽에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1, 2, 9, 6, 8을 이 셋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dd가 아니라 업데이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뒤쪽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emove 하면은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remove는 셋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삭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하고, 여러 개 추가하고 삭제할 때 각각 셋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셋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셋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없이 여러 요소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저장하고 싶을 때, 이때는 셋이 다른 데이터, 다른 자료 구조보다는 셋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 특징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어떤 연산자를 제공을 하느냐, 이 셋에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메서드들, 아까 이런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알아두시면은, 셋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요게 필요할 때 순서가 없는, 그 다음에 중복이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셋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불리언인데, 자, 밑에 셀을 하나 열어서 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파이썬의 빌트인 데이터 타입 중에 뉴메릭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 그 다음에 매핑 타입으로 딕셔너리, 그렇죠? 그 다음에 셋 타입으로 중복 없고 순서 없는 셋,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6번째가 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불리언이죠. 그렇죠? 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클래스 이름은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값, 논리형 데이터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불 타입입니다. true, false 이런 거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이제 불 타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true, 그 다음에 B는 fals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true, false라는 정해져 있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논리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파이썬은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false로 간주를 합니다. false로 간주해요. 자, 첫 번째가 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인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비어 있는 리스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불리언으로 바꾸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false로 간주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A는, 자, 이거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A가 빈 리스트죠. 자, 빈 리스트인데 프린트, 당연히 요 A를 출력하면 이렇게 비어있게 나오게 되고, 타입을 찍으면 당연히 클래스 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리스트라는 함수, 튜플이라는 함수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요 안에 있는 요소를 true 값 혹은 false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빈 리스트는 당연히 얘는 뭘로 바뀌냐면 false로 바뀝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는 false 처리예요. 만약 여기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그럼 당연히 얘는 true로 처리가 됩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어있는 리스트는 false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튜플도 false 처리됩니다. 즉 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겠죠. 비어있는 튜플이죠. 빈 튜플이고, 빈 튜플을 불리언 타입으로, 불 타입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false로 간주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빈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면 요 안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왜 이래. 자,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자열이 없는, 말 그대로 빈 문자열, 이런 식으로 빈 문자열 역시 false 처리됩니다. 만약 이 안에 뭐 hello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실제 문자열이 있다 하면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 문자열 당연히 false 처리되는 거고요. 이건 뭐죠? 이건 빈 딕셔너리죠. 빈 셋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빈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딕셔너리인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 이것도 역시 false 처리됩니다. 이 안에 키와 밸류가 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뭐 name 땡땡 뭐 홍길동 이렇게 뭔가 내용이 있다, 그럼 당연히 true 처리됩니다. 즉 비어있는 딕셔너리 당연히 false 처리돼요. 자, 그리고 이제 none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이 변수 안에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no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none이라는 키워드도 false 처리됩니다. 이 none도 false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문자열, 빈 딕셔너리, 그 다음에 none 몽땅 다 false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숫자 0도 false 처리됩니다. 숫자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불리언으로 바꾸면, 즉 논리값으로 바꾸면 모두 다 true가 되는 거고요. 숫자 0만큼은 false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거 마치 C 같죠? 자바에서는 안 그렇지만 C처럼 숫자 0은 false, 그 나머지 숫자는 true, 이런 식으로 간주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딕셔너리, 숫자 0, 그 다음에 none 이런 것들 몽땅 다 false로 간주가 돼요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리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alse예요. 그렇죠? 요거 인티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a가 지금 false 값을 갖고 있는데 요 a를 요번엔 정수형으로 바꿀 겁니다. false가 정수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0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거꾸로잖아요. 아까 우리 0이 논리형으로 바뀌면 false로 떨어지니까 거꾸로 false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0으로 떨어지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true라는 값을, true라는 논리 값을 정수로 바꾸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정수로 바꾸면 1로 떨어집니다. 즉 false는 0으로, true는 1로,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거꾸로 0은 false로 의미를 하고 0 이외의 다른 숫자는 몽땅 다 true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와 논리값이 상호 호환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분류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rue와 false로 구성이 되는 이제 논리 타입, 불 타입이 있고 클래스는 이제 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불 타입을 이용할 때, true, false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가 결정이 되니까 서로 상호 간에 다른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true고 어떤 경우에 false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뉴메리, 시퀀스, 텍스트 시퀀스, 그리고 매핑, 셋, 불 총 6가지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6가지 정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볼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빌트인 타입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날짜죠. 날짜. 이 날짜를 표현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계열, 특히 시계열 쪽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날짜, 그다음에 시간 이런 거 포함할 때는 이제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날짜는 빌트인 타입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날짜에 대한 얘기로 살짝 넘어가서 날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면서 파이썬의 기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데이트, 날짜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